오늘은 후원회에서 일하던 분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브라음인에게 합당한 것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제타숲의 안나파빈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연로하고 늙고 만년에 이르고 노령에 도달한 꼬살라에 부류한 많은 브라음인들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가서 부처님과 친밀한 인사를 주고받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은 부루한 분들은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하였다. 고따마님, 지금의 브라ಹ민들은 옛날의 브라హ민의 브라ಹ민 관습을 따릅니까? 브라ಹ민이여, 지금의 브라ಹ민들은 옛날의 브라ಹ민의 브라민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다마 존자님, 괜찮으시다면 옛날의 브라민 관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라민들이여,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님. 그들 부유한 브라민들은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였다. 옛날 성인들은 자신을 다스렸고 자신을 다스리는데 준엄하였소. 그들은 5가지 감각의 쾌락을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였소. 브라민들은 가축도 없고 황금도 없고 재물도 없었소. 베다를 외우는 것을 재물과 곡식으로 삼아 브라마 신의 보물을 지켰소. 보시자들을 생각하기를 브라민을 위해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대문 앞에서 준비한 음식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준비된 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소. 가지각색의 된 옷들, 침대, 집을 가진 부유한 지방과 왕국의 사람들은 그들 브라민들을 공경하였소. 브라민들은 법으로 보호되었기에 그들을 해칠 수 없었고 재물을 강압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소. 가정집 문간에서 아무도 탁발 나온 그들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소. 그들은 48년 동안 청년 브라민의 독신의 삶을 살았고 예전의 브라민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하였소. 브라민들은 아내를 얻으려고 다른 계급으로 가지 않았고 또한 아내를 사지 않았소. 다만 서로 만나서 사랑으로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였소. 브라민들은 성행위에 빠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지 않았소. 그들은 청결한 삶, 계행, 정진, 온화함, 고행, 절제, 자비, 그리고 인내를 칭찬했소. 거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많아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만교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 브라만교를 신봉하는 사제 계층을 브라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마 그 교회 성직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사와띠에 계신 제타수분제, 여러분 잘 아는 금강경이 설해졌던 기수극고도건에 있는 저긴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자주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브라민들이 찾아와서 법문을 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브라민들이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브라민들은 청정하게 계행을 지키고 절제된 삶을 살아온 것과 달리 이분들은 부유했다는 것이 이제 이 글을 읽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삶에서 좀 익숙하고 편안함을 추구해온 어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처님과의 친분 관계를 가졌었는데
과거의 브라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브라민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과거의 그 브라민들의 삶을 보면 그것과는 좀 지금 다르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들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들은 가족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인도의 사성 계급할 때 제일 처음 위치하는 그 성직자 계층이니까 실제로 이제 가정을 갖추고 자손을 낳고 이렇게 이제 간 거라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출가해서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했던 그 출가 사문들, 스라마나라고 부르는 그 사문들의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기존의 사회 구성체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도인들이 신봉하는 어떤 종교를 그 수행하는 성직자 계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 그런 성직자 계층들은 굉장히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는데 이제 그 철저했던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혹시 잘못 이해하면 과거의 어떤 관습을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우리가 복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의 스님 그 성직자들이 가졌던 청정한 삶에서 좀 이탈되어 나온 상황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정한 삶의 법칙을, 그 관습을 말씀해 달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승가, 그 불교의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좀 더 이런 쪽에 가깝게 살고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스님들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제가자들하고 비슷한 부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나의 이야기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이제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옛 성인들이 자신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것에 준엄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즘에 와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저희 세대와 요즘에 좀 더 젊은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 세대는 성장하는 기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거쳤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보다는 뭐 국가에 대한 고민 또는 사회적인 삶의 뭐 정의로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라가 요동을 치면서도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전선에서 국가를 성장시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도 국가가 이제 민주적이고 좀 더 올바른 사회로 나가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그리고 많이 부유한 그런 이제 나라로 성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어떤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안 되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해왔기 때문에 하고 그게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번영을 이루게 되니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이 있는 그런 이제 세대인데 반해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나라가 충분히 이제 완성이 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는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오거나 사회적인 변화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정된 체계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고, 그 안정된 체제에서 이미 이제 기성세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를 자기들이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자라나는 환경은 훨씬 더 우리보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걱정 근심 없이 자랐는데, 실제로 젊은 시절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면 생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 생존 자체는 그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해서 늘 이렇게 자기가 박탈된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고,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으다 보니까 박탈감이 많고, 사회에 대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옛날 어른들 세계,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조선시대 뭐 그 이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자기를 다스린다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받고, 이 각박하고 경쟁되고 있는 사회에서 나 자신을 좀 더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사회적인 그런 담론들은 나를 좀 더 긍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좀 여유로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자, 이런 게 좀 주르르 흐르고 있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부분은 너무 낯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변화만으로만 우리가 다 설명하고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 긴 삶의 여정에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갈 때는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서 바른 방향인 것이 결국은 그 삶의 끝에 도달했을 때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가 지금 박탈당하고 있고 뭔가 불안하고 한 것만 급급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그건 삶의 방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불교적으로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런 나에 집중된 그런 뭐랄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진 삶만 위로하는 것이 불교가 보여줘야 될 지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나와 있지만, 너무 이제 어려운 이야기로만 들리지만, 아무튼 나를 일깨워 세우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일깨워 세우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 스스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나에게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용기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기준을 잘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눌 때도 자기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자기 기준이 철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 잘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을 하나 심사를 한다 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지만, 다른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학계에서는 그것에 대한 뭐랄까 인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남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젊은 후배들이 이렇게 글 쓴 걸 보고 지적을 하면 되게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지가 모자라서 이렇게 이게 나 열심히 하고 너보다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옥의 티를 볼 수 있어야 완벽한 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옥의 티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한다고 그 옥이 완벽해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뭐 적어도 그런 이제 내가 학자적인 면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정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저에 대한 학계의 평판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순히 그 분야만이 아니라 수행할 때도 수행도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됐어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런데 기준을 철저하게 해서 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어설프면은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그걸 몰라.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양보하거나 또는 그냥 쉽게 타협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 자신을 계속 그런 식으로 타협하다 보면은 모든 데 기준이 흐려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대체 뭐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에서 그런 사람 사실 남한테도 좀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까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까칠함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좀 더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까칠함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장려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완성된 것을 향해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그냥 어중어중하게 이제 그냥 살고 이게 늙은 이 부유한 브라ಹ민들처럼 편안하지만 내가 도대체 잘 살았나? 옛날에는 도대체 어땠을까? 내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AI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인간이 굉장히 큰 뭐 도움을 얻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인간이 이제 지능도 퇴화하고 기능적으로도 퇴화할 거라는 또 우려도 있고 그런데 결국 AI 시대에 사람들이 역할을 한다면은 그거예요. AI가 만들어낸 정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우리가 이제 단련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힘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보들을 그게 가짜 정보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취사선택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꼭 그게 AI였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다른 외부에서 수많은 정보가 옵니다. 뭐 텔레비전을 틀어도 아침 방송에서 생활 정보도 무수하게 오고 또 뭐 자기의 관련한 분야에서 수많은 정보가 무수하게 오는데 대부분은 그 정보를 선별할 능력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따라하는 가죠. 따라하는 가서 일정 정도는 따라가지만 선도하거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런 것을 선별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건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으로의 삶에서 문명의 변화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뭔가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그러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그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사찰이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잘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우리는 찾잖아요. 그죠? 해결책이 답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 순간 답이 그냥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현실에서도 많이 경험했고 또 그 학문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가져가 와도 거기 안 맞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떤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문제가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도대체 진짜 문제, 그것에 지금 현재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그것의 진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이거다 싶은 게 들어오고 그러면 해결책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거는 매의 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말하자면 사람이 괴팍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도 적당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적당히 하면은 별로 성과가 없어요. 삶을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엄격함이 이제 요청되니까 요즘처럼 그냥 위로받고 괜찮아하고 긍정하고 라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나의 재산, 나의 소유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외형으로 그런 걸 무소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철저해야 되는 문제는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무소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돈을 적게 가졌고 뭐 옷이 한 벌이고 두 벌이고 이런 그런 실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가 별로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무소유인 거예요. 때로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무소유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막 만족하고 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이 조금 줄면은 불안해하고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무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소유하고 또 초연한 거고 초연하다는 거는 소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브라హ민들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소유물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들이 막 청렴한 삶, 청빈한 삶을 막 어떤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기의 문제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수행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보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를 받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자꾸 형식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라ಹ민들은 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라는 말은 뭐 사회적인 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는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에요. 남들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행위와 그동안의 삶이 나를 보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내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또는 검찰이 뒷조사를 했다든지 그럴 때 보호가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파헤쳐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삶, 자신이 지켜온 법이 자신을 보호합니다. 네. 그거는 뭐 성직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사회적인 법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어떤 그 상식들을 그게 성문화하고 어떤 제도로서 만들어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우리를 보호하는 건 우리들이 살아온 삶, 우리들이 지켜온 원칙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빼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 소유건 또는 정신적인 소유건 뺏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거는 이제 브라움인들이 일반 제가적인 그 이제 부인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삶인데 이런 삶에서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연결될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뭐 다른 계보로 하고 이런 것들은 어째 부당한 또는 합당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인간과 인간으로서 만나서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아내를 두고 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새겨보아야 될 것은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 계행을 지키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건데 그게 사실은 정직하고 온화한 삶인 거예요. 계행을 지킨다고 아주 뭐랄까 독선적이고 뭐랄까 괴팍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계행이란 거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의 삶을 뭐랄까 좀 더 소박하고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의 한계, 시간의 한계, 뭐 건강의 한계, 뭐 지능의 한계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 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내 몸과 내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라도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느 부분을 절제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달리 보면 계행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다른 이제 뭐 인생사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은 이건 할 수 없어요. 못 해요. 근데 그거 못 한다고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삶의 기준, 틀 이런 것들이 계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온화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저도 이제 제 친구로부터 그런 지적도 받았고 했는데 사실은 옳지 않아.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할 때 그 틀렸음에 대한 것이 내가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없고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뭐랄까 나를 이용하든 뭐든 관계없이 내가 당당하면은 그 사람의 그 뭡니까 행위에 내가 별로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하는 때 그 자존심이란 거는 사실은 내가 못난 자존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당당하고 뭔가 자신감이 있다면은 남들이 나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고, 또 때로는 그들이 나를 이용한다 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길을 가는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좀 배려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존심 세운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자기의 열등감을 건드리면 막 부르르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저 사람 나빠 이러면서 이렇게 딱 제거하는데 그게 진짜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나한테 뭔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지키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해도 내가 내적으로 단단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뭐랄까 베풀고 더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엄격히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른들이 되게 엄격하신 분이 다른 사람에도 굉장히 호되게 하고 엄격하고 했었지만, 진짜로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엄격한 분들은 굉장히 온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우리 겉보기에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좀 막 뭐랄까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되게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거는 그 스스로가 당당하거나 꽉 찬 사람이 아니라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청정하고 나는 맑고 나는 청빈하고 이렇게만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세계가 굉장히 좁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한편에서 보면 청정한 사람들이 좋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에만 매달려 있고 그것에만 이제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계속 이렇게 나누는 생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못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이 정말 내적으로 다져진 사람들은 외부를 향해서는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반행아의 그 회원님들이 최근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도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할 텐데, 자선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 법석에도 앉아 계시면 사실 요즘은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게 힘들죠. 의자 생활에 익숙해서. 근데 거기다가 1시간, 2시간을 이제 좌선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명상도 요즘은 제가 한 수년 전에도, 제가 이제 명상을 지도를 했던 그 학생이, 그 논문 심사할 때 그 어떤 장소를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때 그 장소가 그런 좀 새로운 명상이라고 하면서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호응이 있고 뭐 이러면서 그 서양식의 네임을 가져온 그런 명상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주인 되시는 분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들의 방법은 그 수행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쥐어준다고 말씀하셔요. 쥐어준다고. 그러니까 너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이 방법은 너에게 가져다 주니까
네가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쥐어주는 것 같고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행아 회원님들 중에 내가 2시간을 몸을 비틀면서 다리가 쥐가 나서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과정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막 잡념이 계속 들고 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안 되는데 누가 가서 쥐어줘 갖고 너 되게 다 해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너 밥 안 먹는데 다 썰어 잘라가지고 입에 탁 넣어주는 이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일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어려운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르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있겠지만 그것 또한 어려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이제 명상할 때도 요구되지고 우리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점집에 갑니까? 아니면은 힘 있는 사람 찾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결국은 돌아와요. 제가 보니까 안 될 일은 안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되게 해서 된 결과보다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극복해 갔을 때 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술수를 부릴 수가 있어요. 삶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런 방법을 통해서 약간 피해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피해 갔는데 이상한 데가 있어. 그런 경우 많죠. 그죠? 나는 그걸 열심히 적을 피하고 어떤 문제를 피해서 나름으로 막 애써갖고 갔는데 덜컥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문제 상황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죠. 뭘 방법이 없을 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건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에 사실은 이 경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위로하고 긍정하고 또닥거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철저한 기준을 좀 더 들이밀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또 안 될 때는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하다 보면은 더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마도 그 과거에 옛날에 브라హ민들이 살아온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전통의 가치를 이제 늙고 부유한 브라հ민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늙어가는 거, 또 나중에 잘 죽게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 삶을 보통은 이제 지금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살아서 성공하는 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잘 늙고 잘 죽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 삶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까 법이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듯이 다음의 삶도 내가 살아온 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내 길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만약 우리가 불자라면 이제 잘 죽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다음 삶에 대한 생각도 한다면 오늘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